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제목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내용, 현실의 어떤 모습을 소설 속에 재현을 하는 일이잖아. 그 재현을 할 때 작가가 호구적 대리인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박태원의 호가 구보래요. 알겠니? 그럼 이건 자전적 소설이지, 그지?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좀 반영해서 이 소설로 좀 녹아냈다고 봐야 될 거야. 그래도 서술자는 무조건 작가가 아니라는 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구보라는 인물, 이 구보가 바로 뭐라고요? 박태원의 호야. 알겠지? 예. 자신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야. 이해 갔나요? 예. 그러면 이 박태원이 그럼 구보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소설 속에 드러나는 서술자는 허구적 대리인이 되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구보가 서술자인가요? 아니야. 구보는 서술자가 아니야. 알겠니? 구보가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 알겠니? 하지만 구보가 서술자가 아니야. 여기서 시점이 되게 중요해. 우선 여러분들 요거는 시점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죠? 시점 문제를 보면 서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보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는 말이 안 써 있으니까 이거 몇 인칭이라고 판단 가능해? 3인칭이라고 판단이 가능하지, 그지? 그런데 구보의 심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빼박 뭐가 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알아듣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서술자가 구보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중요한 건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인물들이. 됐죠? 여기도 다른 인물들이 있겠지. 근데 요 인물들은 이 심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좀 이상하다. 그럼 이건 관찰자인가요? 이렇게 될 건데 왜? 얘가 3인칭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될 거야. 심리까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안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지? 이 심리가 누구를 통해? 구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알아듣겠지? 이런 표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초점화된 화자라고 표현하고요. 초점화된 화자 또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됐지? 또 하나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표현하겠지. 그지? 예.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서술자가 있고요.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심리가 등장하는데 됐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심리가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한된 전적 작가 시점. 알아듣겠지?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일남의 흐르는 무. 수능에 나왔던 작품으로 최일남의 흐르는 무. 한번 찾아보세요. 최일남의 흐르는 무.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박태원의 호, 소설가 구보, 그 다음에 서술의 어떤 방식,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설가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한번 또 맞춰볼게. 소설가라는 단어. 소설가는 여기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 때야. 됐니? 몇 년대의 작품이래요? 그렇지. 1930년대. 1930년대. 20년대 아니고 몇 년대? 30년대. 369, 369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지? 예. 요거 출제된 적이 있었다. 20년대 지식인이냐 30년대 지식인이냐. 됐죠? 선택지가 아주 힘있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거에서 또 흔들렸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지. 됐지? 예. 자, 어쨌든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소설가는 어떤 전형성을 지니까 우선은 지식인이다 라는 패턴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지식인. 자, 지식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현실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그 다음 자신의 모습이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를 가지면서 뭐 각성도 하게 될 거고요. 요건 이제 만세전 같은 거 혹시 알아요? 만세전? 그지? 예. 거기에 관념적 지식인으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고 됐죠?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는 뭐 이런 모습. 그래서 비판과 각성하는 건 성찰이겠지. 그지? 각성은 뭐라고요? 성찰. 그럼 이런 인물들이 이제 실천적 지식인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야? 개인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죠?
됐죠? 소시민적 특성.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9번은 어떤 라인을 타면 돼요? 요 라인을 타면 돼. 지식인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 그러면서 비판을 해. 됐니? 그러면서 이제 우월의식도 지니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물질 같은 거 추구하지 않아. 그런데 우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백화점까지 들어왔네? 알았니? 이러면서 이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괴리돼 있고 유리돼 있고 됐니? 뭐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야? 물질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것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또 갖게 되는 대체로 이중적인 면모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이제 구본한 인물의 어떤 성격을 좀 잘 느껴주셔야 돼. 아래 듣겠지. 구절 파악 같은 경우들은 그냥 단순히 공부하지 말고 조금만 꼼꼼하게 됐지? 내가 구보가 돼보는 거야. 자,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뒤에 소설가를 한번 살펴봤고 구보도 살펴봤는데 일일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죠? 요게 이제 하루라는 뜻이잖아. 하루. 그래서 낮에 아침이죠.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 그냥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잖아. 이해가 아니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지? 뭐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왜 안 하냐 혼내키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어머니랑 그런 일로 싸우고서 이제 길거리를 좀 방황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일일이라는 것은 하루 정도 시간? 네, 요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새벽에 집에 다시 들어오니까 원래는 1박 뭐라고 해야 되니? 무박 2일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건 하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심리, 그 다음에 바라봤던 세상들, 요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 동안 됐죠?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공간 이동할 때 당연히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그 세태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됐지?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다 전달해주는. 됐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세태소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하루라는 시간 동안의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여로형. 됐죠? 여로형, 공간 이동.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원래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걸 그렇지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원점 회귀형 소설. 원점 회귀형 소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공간을 어디 이동했다라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심정이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재심을 읽으면서 공간 중심으로 조금씩 나눠주실 필요성은 있어요. 알겠지만 암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 공간 이동에 따라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됐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점 회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를 뭐 좀 봤고요. 박태원이란 인물은 여러분들 좀 알라라 모르겠지만 피로라든지 뭐 이런 소설도 있어. 알겠니? 예. 자, 그럼 이제 왼쪽 그 키워드 체크 밑에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 체크해 보시면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는 거, 아까 자전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서술자는 작가가 아니다. 알았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여로형 구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그지? 예.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이런 말도 써요. 1930년대에 이제 방황하는 지식인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본 것들을 적는, 기록하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배회자 소설이다라는 말로 따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됐죠? 배회자 소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이 이동되면서 그 공간마다 하나의 세태들이 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어떻게 했다? 몽따주 기법. 됐죠? 몽따주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면을 갈닥갈닥하게 보여줘. 됐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나타나다 보니까 몽따주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건도 좀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알아듣겠지? 몽따주 기법. 몽따주 기법 어디에 사용됐었죠? 너희 교과서에 생략돼 있었지만 두근두근 내 인생. 이게 여기에도 몽따주 기법이 좀 나오고요. 1학년 때 배웠네. 뭐 개훈방. 기억나요? 개훈방? 개를 훔치는 방법. 됐죠? 그 시험범위 안 들어갔나? 들어갔었죠. 거기에도 몽따주 기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몽따주 기법이 뭐라고 알고
그것이 똑같이 사용되진 않아. 비슷할 뿐이지. 알겠지? 몽따주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의식 흐름의 기법. 의식 흐름 기법. 요런 것들이 이제 근대 어떤 모더니즘 기법의 양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더니즘이라는 문의 사조는 실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실적인 어떤 전통적인 면모에서 벗어나, 그지? 어쨌든 뭐 근대, 현대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전통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면서 일어나는 것이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을 뭐 하는 거? 파괴하는 거지. 아직 너희들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강백의 결혼이라든지 원고지 같은 작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는 이제 우리 때부터 너희 선배 한 6, 7년 전? 그 정도는 문학이 상하 2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책이. 그러면 중간고사가 150페이지 정도, 한 200페이지 정도. 작품 수가 어마무시하겠지. 거기 이런 작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생각보다 많은 거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고지라든지 결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모더니즘 기법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전통적인 것에 대한 파괴라고 했으면 뭐가 전통인지를 알아야 이걸 깬 건지 안 깬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전통적인 걸 파괴하는 것들을 좀 형식적으로 많이 강화시키진 않아. 그걸 강화시키는 게 나중에 극에서는 뭐 실험극이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더니즘 기법 같은 경우 몇 개가 있을 거야. 알겠니까? 몽따주 기법이라든지 의식 흐름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으지만 콜라주라고 들어봤죠? 뭐 사진 같은 경우를 그냥 뭐 이슬품에다 붙여버린다든지, 뭐 신발 같은 걸 붙여버리는 이런 효과들도 있어요. 알겠니? 청각표 같은 걸 그냥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첫 문장을 고딕체로 하나 문장을 떨어뜨려서, 그래 첫 문장의 첫 단어를 이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기법인데, 그게 전부 다 낯설게 하기에 들어가요. 낯설게 한다라는 게 뭐야? 기존에 있어오던 것이 뭔가 새롭게 보이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기법이 됩니다. 알아듣겠지? 이제 그걸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유성요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던 적이 2번 정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편하게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보기에다 그냥 박아버린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그걸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들렸지. 왜냐하면 보기 자체를 이해 못한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쪽에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까처럼 그런 임팩트 있는 보기가 딱 나왔을 때는 그걸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수월해. 알겠지? 근데 그건 그 자리에서 이해 못해. 알아듣겠지? 그때 나왔던 보기도 뭐 한 번은 뭐 유미주의에 대한 이야기, 지나가면서 김영랑의 순수시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기에다 유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줬는데 아이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야.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틀렸던 케이스가 있고, 지금 같은 얘기도 좀 중요한 거니까 모더니즘 기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 안에서 몽따주 기법과 뭐 의식 흐름 기법을 다 구별해야 되는지 구별을 할 필요는 없어. 전체적으로 이게 몽따주 기법이나 의식 흐름 기법이나 뭐 콜라주다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이게 모더니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설가 구보의 자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생각보다 조금 작품에 그 무게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든 1930년대 서울 거리라는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지, 그지? 1930년대라는 것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서울의 모습입니다. 됐죠? 요게 이제 좀 넘어가면서 전쟁이 되면서 이제 뭐 강남?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거리가 막 발전이 되고요. 이해갔지? 그러고 나서 이제 45년 이후, 그러면서 이제 그 강남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60년대부터 이제 땅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현상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다시 전문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고. 자, 왼쪽에 한번 잠깐만 가볼게. 뭐 특징,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것과 좀 연결해 주시고요. 하루에 걸쳐 원점으로 회귀하는 여러 구조를 보인다. 그 다음 한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갈등 없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돼요. 알겠지? 여기 특별한 갈등이 없다. 특별한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갈등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이와 감상 한번 보면 아까 했던 얘기가 다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자전적 소설 까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내신에서는 뭐 이런 거 엄청 잘 나오니까 자전적이다 아니다 그러면 막 헷갈리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동안 서울을 배회하며 느낀 내면의식의 변화 보여주고 있고요. 당시 거리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소설의 다양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병폐가 생각났다 그러지, 그지? 생겨났다. 황금 열풍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보면서 구보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겠죠. 특히 이제 물질주의에 허덕이는 천박한 인물들의 모습을 냉소적이면서 자조적으로도 표현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구보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됐죠? 이때 당시에 이제 카페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카페.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인들이 여기 카페에 모여서 이제 뭐 차 같은 거를 마셔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지. 그러니까 말로만 막 비판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너희들 이상이라는 사람 알잖아. 이상이라는 사람도 뭐 카페를 저기 자기 여자친구한테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뭐 시도 쓰고 문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의 소통의 공간이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건 그런 뜻도 되지만 현실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지? 나약한 지식인들, 무력한 지식인들 현실 도피처가 바로 카페입니다. 따라 이 작품에서 당대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은 해요. 비판적으로 인식은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소심한 지식인. 됐죠? 그래서 소시민적 지식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는 나도 직장 갖고 어머니의 말대로 결혼도 해야 되겠다라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의 맨 마지막 한번 보시면 새벽 2시경 구보는 이제 어머니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에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됐나요? 밑에 나오죠? 인물의 행적을 서술자의 관찰과 심리 위주로 인과적 연관성 없이 서술하고 있다. 인과적 연관성 없이 서술하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이상에 뭐 있어? 거울이 있었죠. 됐죠? 그 다음에 오상원의 유예 있었죠. 그 다음 장용학의 요한시집. 그러니까 요런 작품들이 좀 어려워. 요한시집 더 좀 특이해. 요거는 또 뭐 소설처럼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로 되어 있지 않고요. 상, 중, 하. 그 다음 요 앞에 토끼의 우화가 또 들어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의 오한시집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유해랑 같이 튀어나온 적이 있었는데 난이도가 어마무시했지. 근데 요 배경 지식을 아는 친구들은 하. 왜냐면 이게 뭐 소설을 감상할 것보다는 분석할 게 더 많다 보니까 분석만 한번 돼 있으면 생각보다는 좀 쉬운 작품이야. 그래서 수능을 보기 전에 요 작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요한시집의 우화 정도까지는 조금은 공부해두는 게 좋다. 알겠지? 수능을 좀 볼 생각이라면. 자, 그 다음 구보가 병을 바라보는 시선 나오죠? 구보가 병을 바라보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 구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 앓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환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이런 것보다는 박태원의 소설 중에 이 피로라는 소설이 있어요. 피로. 딱 봐도 피로하잖아. 그지? 작품 자체가. 그래서 이게 피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일제 때문이에요. 일제 때문에.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나타난다? 육체와 정신적인 모든 곳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보는 눈이 얼마나 나쁘냐면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 발견하는 뭐 요 정도야. 이양은 그 정도로 시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데 그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열등의식을 좀 유발할 수도 있잖아.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의 그 동생 같은 경우가 소아마비 신체가 그럼 좀 감추게 되지 않을까? 그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황금강 시대 이따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고,
단장과 공책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앞에 부분은 써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다가 써있을 건데 요게 이제 고현학적 기법이라고 그래. 고현학적 기법 이렇게 고현학적 기법. 요게 이제 뭐 유물론적 기법이다라고 좀 써놓기도 하는데 유물론적 기법이라는 게 유물이라는 게 그 유물을 발견함으로 해서 기저 그런 것들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고현학적 기법도 소설가 구보가 만든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장과 공책은 구보가 세상을 구경하는 동안 양손에 들려있는 물건으로 소설가 구보의 소설 창작 방법이 고현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현학은 현대의 풍속과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 이는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제 이 고현학적 기법이라는 걸로 소설을 써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실제 구보가 돌아다니면서 소설가다운 면모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소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겠지. 이해갔니? 예. 왜 기자들이 돌아다닐 때 취재원을 찾는 느낌이랑 똑같아. 이해갔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나면서도 뭔가 취재할 게 없을까라는 걸 항상 레이더를 이렇게 안테나를 쫙 켜고 있는 것처럼 이 소설가도 그냥 대화하고 친구를 찾아가도 이런 것들이 하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겠지, 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소설가 구보 시일의 서술상의 특징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거 다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정, 하루 동안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필연성은 떨어진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 됐죠? 그 다음 의식 흐름을 따라 기술되고 있다. 그 다음 요거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 중 하나, 요거 많이 까먹는단 말이야. 모더니즘의 의미를. 알겠지? 모더니즘 기법이라는 거. 그 다음 몽타주 기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단편적 사실들이 두서없이 나열돼. 됐죠?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야. 또 눈에 벌어진 장면을 노트해줬고 그것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특유의 창작 방법을 보여준다. 이거를 작가는 고현학이라고 불렀다. 됐죠? 어떤 뭐 논문에는 뭐 유물론적 이런 특성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쓴 과정 자체를 소설의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 구보의 산책이라는 배회 형식, 배회자적 소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죠? 고현학적 기법과 의식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됐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의식키는 기법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문체상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문체상의 특징이 좀 빠졌나 보다. 요 문체는 좀 만연체로 되어 있어요. 만연체. 중간중간에 쉼표를 통해서 구보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만연체인데 쉼표를 통해서 중간중간 끊는 거야. 됐죠? 그게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만연체인데 쉼표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 그 다음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여기는 또 목적성이 없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내가 행복을 찾기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 중간중간 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목적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무정향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정향성. 정해져 있는 방향이 없다. 알겠지? 무정향성. 그래서 가끔 나오는 시가 김광길의 와사등이지. 됐지? 예. 어디로 가야 되는 슬픈 신호냐. 뭐 이렇게 나오는 무정향성이라고 그래요. 예. 옛날에 내가 이제 구보 이거 영상 안 보냈었냐? 옛날에 보냈던 것 같은데 카페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지? 지금 표정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안 들은 것 같긴 한데, 그지? 어쨌든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좀 해준 거였는데, 그죠? 못 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면 돼. 그럼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또 당장 뭐 이해는 안 가더라도 천천히 이해가 갈 테니까. 학교에서 수업은 다 끝났나요? 그럼 수업 듣고 나면 또 좀 더 이해가 갈 거야. 1시간 했으면, 그지? 그 정도로 한번 보고요. 소설가 구보시리는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소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주면 좋기는 해. 자, 그러면 너희들 그쪽으로 한번 갑시다.